안녕하십니까. 대우병원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을 대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3급의 6번째 과목인 청소년의 이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50페이지 상단 5번째에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청소년의 발달 개념으로서 어떤 특징, 그러니까 뭐 소년과 또 청년 사이에 끼어 있는 청소년의 여러 가지 발달에 대한 신체적인, 정서적인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고, 또 남녀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또 마지막에는 이제 성역할 집중화와 같은 청소년 시기에 겪게 되는 성정체감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해드렸고,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이어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물론 뭐 사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남녀 간의 어떤 뚜렷한 성역할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그리고 또 그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성역할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양가로 일본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신념에 대한 명확하고도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때로는 어떤 좋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또 그 고정관념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좀 탄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재밌는 게 이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리가 자라나면서 조금 이제 오픈되면서 조금 개방적으로 변하죠. 그러나 이제 보통 보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아주 유아기 때는, 아동기 때는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뚜렷하죠. 우리 꼬마 아이들 보면 엄마는 여자인데 왜 그거 해? 아빠는 남자인데 왜 그거 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고정관념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성역할에 대해서. 그러다 나중에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좀 탄력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성인이 되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인의 경우에는 남녀 역할, 그것이 완전히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제 아이가, 저희 와이프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운전을 했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운전을 하니까, 우리 큰 놈이 그때 7살인가 6살인가 됐는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는 여자인데 왜 운전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아이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라는 거죠. 운전한다든가, 물건을 던다든가, 이렇게 힘쓰는 것들, 조금은 외연적인 동작이 큰 이런 것들은 남성이 하는 일, 여성은 이렇게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유아기 때, 아동기 때의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강하게 작동되었다가 점점점 이제 대인관계도 하게 되고, 사회적인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의 단계가 올라가면서 그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서서히 희석되는, 좀 약간 좀 더 개방적인 상태가 되는 그런 것을 방금 설명해 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성역에 있어서 유사성과 차이점 또는 성차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 남자는 생물학적으로나 또는 인지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성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나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어떤 신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힘 있는 것 떠나가지고 질병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저항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보통 남성이 더 강할 것 같지만 여성들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그죠?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살죠. 그러니까 질병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하죠. 체격이나 체력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인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지능 발달의 방향이 남성은 뭐 공간 지각이라든가 수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반면에 여성은 언어적인 능력이 좀 뛰어나고 일반적으로 어떤 그 협력적인 어떤 그러한 그 대인관계 능력이 좀 뛰어난 그러한 인지적 능력을 보여주고요. 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유사한 어떤 그런 성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성적인 부분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여성도 성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성에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문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문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다라는 거죠. 단순한 어떤 우리가 외부로 보여주는 어떤 성기능의 차이점만 갖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 남성은 여성성에 비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조력 행동 측면에서 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남성보다는 또 여성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담 같은 이런 영역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나은 이유가 조력 행동에 있어서 여성적인 측면이 훨씬 더 좋게 작용이 되고 또 여성들도 사실 잘하죠. 언어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금방금방 친해질 뿐만 아니라 내담자와 라포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이런 상담직에 보면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양성성의 발달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는 남성은 남성적인 것, 여성은 여성적인 것이 대부분 다 건강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많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남성은 항상 남성적이어야 되고 여성은 항상 여성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일반 상담 이론에서 구스타프 융의 집단 무의식을 설명하게 되고 원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아마 여러분한테 뭐 아니마라고 하고 또는 애니마라고 하는데 5개의 원형 중에서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이, 그죠? 여성성이 풍부한 남성. 그러니까 또 아니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아니무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니무스. 이것은 여성이지만, 여성 속에 남성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 이러한 여성 속 남성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무스라든가 애니마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남성은 남성이어야 된다. 여자는 여성은 여성이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뭐 많이 얘기되지만 양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성성을 잘 조절하는 사람, 양성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어떤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성공할 가능성도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또 심리적 양성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나 생물학적인 양성성이 아니라 심리적 양성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떤 심리적 양성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남녀 간의 어떤 그 차별 또 남녀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남성이 여성적인 측면의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성도 남성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용된 심리적 양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151페이지 밑에 그 향상학습을 보면 또 성역할 초월 이론입니다. 제목 자체가 성 역할에 대해서 섹스 롤에 대해서 초월한다 그랬으니까 뭐 제목만 봐도 알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동돼 가지고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가도 어느 정도가 되면 이런 역할에 대한 관념이 좀 깨지면서 남녀 간에 있어서의 성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양성성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남자가 여성성 있게 여성이 남성성이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초월이죠. 그러니까 양성의 역할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서 융합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
또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역할 초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또 성별 그 도식 이론이라고 해서 뱀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는데 그 도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라고 하는 그런 도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꼭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것이 꼭 남성이 해야 될 일이냐, 이것은 여성이 해야 되는 일이냐, 애초에 그런 감정이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컴퓨터가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정보들이 인풋되었을 때, 그게 뭐 남녀 간의 어떤 문제를 구분합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문제를 문제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아웃풋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남성성과 여성성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남성의 역할이다, 여성의 역할이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그러한 구분이 없는 도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해방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별 도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별로 구분하는 도식이 아니라 한 그릇에 담는 그러한 도식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면은 처음부터 남성의 문제,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 않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발달 이론에서도 성역할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152페이지의 제3절은 이러한 발달 과정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또는 청소년에 있어서의 사회성이라든가 인지라든가 정서 발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발달, 일반적으로 사회적 발달은 사회성의 정대를 얘기하는데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또는 주변의 어떤 환경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사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사회성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이나 인격 혹은 성격 부리에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로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또는 대인관계의 원만성 등을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성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또래 친구와의 어떤 친밀감이라든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적절한 어떤 지원도 받고 또 독립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선생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 원만한 유대관계라든가 서로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이러한 사회성은 점점점 긍정적인 방법, 옳은 방향으로 발달하게 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론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회성에 대한 얘기고요. 이러한 사회성과 관련해서 기출 문제에서 가장 뜨겁게 나오는 시험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브롬펜 브레인이라고 하는 분의 5개의 책에 관한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브롬펜 브레인은 생탁적 모형으로서 우리가 인간이 사회화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5개의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가 뭐냐면 바로 153페이지와 154페이지 상단까지 나오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그 다음에 거시체계, 마지막으로 시간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건 제가 따로 뭐 필기는 판사하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5개의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153페이지 보면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미시체계입니다. 소속체계죠. 인간이 또 사회성을 발달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접촉하는 부분이 바로 가정 내죠. 가정,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가정 내, 집안 내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또는 형제 자매와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사회성을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미시체계는 청소년들이 직접 접촉하는 친밀한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놀이터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뭐 유치원 또 뭐 여름 캠프라든가 또 다른 또 사회적 기관의 활동으로서 뭐 교회를 간다든가 뭐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가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시체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미시체계는 청소년의 또래 미시체계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지위와
특권 또는 우정, 인기, 수용의 측면에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도 함으로써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미시체계는 부모로부터의 정보 제공이라든가 충분한 애정적인 어떤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고, 또 또래 집단과의 가치 있는 규범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건강한 미시체계의 요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중간체계는 이러한 미시체계에서 다루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미시체계 안에서도 과연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적인 요소가 더 많으냐 아니면 좀 더 협조적이냐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체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시체계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체가 영향도 주지만 그 관계가 갈등적인 요소냐 또 서로가 협조적이고 도와주는 것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청소년의 사회성은 발달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발달에 지체가 되거나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간 체계에 있어서 가족 관계, 또래 관계, 학교 생활, 학교도 선생님 관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건전한 관계이긴 하겠지만, 또 긍정적인 관계이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청소년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하는 중간 체계는 미시 체계 안에서의 상황이라든가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바로 외부 체계입니다. 이 외부 체계는 좀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부모라고 하는 역할은 일반적으로 미시 체계에서 부모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했고, 또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적이냐 협조적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 말했던 중간 체계 역할을 한다면,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부모의 회사, 부모가 다니는 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이의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다니는 회사에서 부모가 그 회사의 어떤 상사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구나, 그래서 부모가 회사에서 승진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급여라든가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게 되면 그 대우를 못 받는 것이 아이에게도 전달된다는 거죠. 청소년에게도. 예를 들면 부모가 승진을 못하고 낮은 연봉 때문에 충분한 물질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그 청소년에게 해주지 못했다면 그 청소년은 사회성 발달에 좀 장애가 되겠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게는 직접적인 그런 접촉이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러한 체계를 바로 외부 체계라고 한다는 거죠. 좀 재밌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모의 어떤 그 직업적인 상황 자체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외부 체계라고 한다. 그 다음 거시 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시 체계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성을 도와주는 그 사회의 어떤 문화라든가 무슨 법 제도라든가 학교 제도라든가 교육 체계라든가 그 사회의 어떤 종교라든가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이 청소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요. 마지막으로 15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시간 체계. 시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회 역사적 환경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사례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부모의 이혼은 청소년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 부모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예요? 미시체계의 영향에 의해서 중간 체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단순한 이런 부모의 이혼이 중간 체계 내지는 미시 체계에서만 영향을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것처럼 부모의 이혼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훨씬 더 충격적이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자아이들은 빨리 그걸 적응해 버리는데 남자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는데, 또 그것이 이제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남녀 구분 없이 그러한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또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청소년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줬던 것이 이제 해소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사회 맥락적으로 보면 세상이 좀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과거에는 남성들이 직업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오고 여성들은 가정 내에 머무는 전업주부 형태의 어떤 그러한 사회적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여성들도 과감하게 20대 30대 여성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일하게끔 또는 나와서 경제 활동을 하게끔 해주는 이러한 것들도 바로 시간 체계에서 청소년의 사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에 제가 정리했던 그 프롬펜 브레너의 이 5개의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속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사회적 발달을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인지적 발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첫 번째 과목의 발달 이론에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만 좀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는 피아제가 말하는 형식적 조작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때는 상당히 어떤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고 가설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가지고 있는 인지적 발달은 상당히 성인의 어떤 발달 수준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발달이 되는 건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청소년기는 현실 지향적 사고에서 가능 지향적 사고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냐, 현실적 지향적으로서 현실적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냐, 아니면 미래 지향적이면서 가치 지향적이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 사고를 해내느냐 하는 차이점인데 바로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는 이러한 가능성 내지는 미래 창조적 그러한 사고 체계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출 문제를 보면 이러한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인지적 발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뭐 이게 발달 이론에서 나왔지만 또 청소년의 이해론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를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가설적, 과학적, 연역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의 인지적 발달의 단계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또 사고 체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계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서만 보더라도 추상적 개념을 고려할 수 있고 가설을 만들어서 이를 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또 청소년기는 또 특이하게도 자아 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서 뭐 상상적인 광주 여러분들 뭐 상상 속의 청중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상상 속의 청중이라는 개념이 있겠고 또 뭐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에킨드의 개인적 우화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고 또 이상주의도 가장 활발하게 그 이상적 어떤 미래, 또 이상적 자아를 꿈꾸는 그런 시기가 청소년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인지적 발달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보게 되면 이러한 청소년기의 사회 인지적 능력 발달에 대해서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자아 중심성에 대한 엘킨드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엘킨드가 언급한 이 자아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우화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자기 중심성 내지는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일이 발생해도 자기 슬픔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고 자기가 겪는 어려움도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어려운 것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아픔,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희망, 자기의 희열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고 자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자기의 경험이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강하고 그것이 이제 좌절됐을 때는 우리가 뭐 자살이라든가 또는 부정적인 사회적 활동, 비행, 탈선 이런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폭주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성불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 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자기는 그것을 해도 되겠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허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확대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시기에는 상상 속의 청중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항상 외모에 막 신경을 많이 쓰고,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의 청중에 있어서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 다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죠. 저희 또 딸도 어디 나가라고 뭐 되게 좀 이렇게 슈퍼마켓에 이렇게 심부름 좀 시키면, 그럼 그냥 있는 그때대로 그냥 모자 하나 쓰고 나가서 그냥 사가지고 놓을 건데, 꼭 뭐 가서 빗질하고 뭐 세수하고 화장을 하고 나가야 되겠대요. 조금이라도 뭔가 좀 가꾸고 나가야지.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상상 속에 청중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 시기에 자아 중심성에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보면 또 자기 중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청소년에 있어서 보여지는 보편적인 현상이고, 일반적으로 뭐 조작적 사고의 결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의 관심사와 경험을 이해하게 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주 상상 속의 청중, 자기 중심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상상 속의 청중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 방가루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도취적이고 뭐 요란한 옷차림을 한다든가, 또 눈에 띄고 싶어 한다든가, 또 어쩌면 또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상상 속의 청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인지 발달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의 인지 발달 중에서도 정치적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